한국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전멸했다고. 이스라엘 국방전략회의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동맹국인 미국도 아니고 한국 덕분이라는 말에 잔뜩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 기자가 파헤친 진실이 밝혀지면서 입을 꾹 다물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저는 텔아비브 군사기지 통제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레이더 화면에 표시된 이란의 마지막 드론 편대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격추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조종사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통제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맞서 싸워온 이란의 드론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될 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밤 공격에 투입된 건 이란이 자랑하는 최신형 샤헤드 드론들이었는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쉽게 당할 만큼 허술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담당 하임 중위가 흥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죠. 총 120대의 드론 중에서 이미 95대가 무력화됐다는 거였어요. 나머지도 하나씩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방어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공 사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아이언돔의 요격률이었어요. 평소에도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시스템이지만 오늘은 그것마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드론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스스로 추락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을 조작하듯 드론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15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전투를 취재해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의 상황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었어요. 적어도 몇 대의 드론은 목표에 도달해서 피해를 입혀야 정상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브리핑을 듣는 자리에서도 의문은 더욱 커졌어요. 로넨 소장이 설명하는 방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존의 아이언돔이나 다비드 슬링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드론들의 통신이 동시에 두절된 시점이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리듯 일제히 조종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기술진들에게 접근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전자전 담당 아미르 대위는 제 질문을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면서 상급자의 허가 없이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분명 오늘의 승리 뒤에는 공개되지 않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갑자기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당연히 언론에 공개했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기지 내부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들을 목격하긴 했습니다. 낯선 기술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나 외국어로 된 매뉴얼들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완벽한 방어가 단순히 우리 기술만으로 이뤄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기지 내 기술 자료실로 향했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요시 중령의 도움으로 어제 작전에 사용된 방공 시스템 관련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제의 이상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저는 평소와 다른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대부분은 익숙한 내용들이었죠. 아이언돔의 기술 사양이나 작동 원리,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 범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째 자료를 뒤지던 중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전 보고서 한 페이지 모서리에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KOR 디펜스와 인터그레이션 그리고 페이지 3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메모 옆에 한글로 보이는 글자들이 몇 개 적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한국어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KUR가 뭘 의미하는지 검색해봤어요. 여러 가능성이 있었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코리아의 줄임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 문서에 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분명 우호적인 관계지만 군사적 협력이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저는 기술진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다니엘 상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 자주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KUR 코드에 대해 물어보자 다니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모른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KUR 코드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안 등급이 매우 높아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트명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기지 내 카페테리아에서 2명의 기술 장교가 조용히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지난주에 돌아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설치한 시스템이 어제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출입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경로로는 불가능했지만 오랜 기자 생활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했어요. 보안팀의 레비 상사가 은밀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기술진 15명이 기지를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이들의 소속이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방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소속이었더라고요. 특히 몇몇은 한국의 대형 IT 기업 출신이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왔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궁금해졌어요. 더 파보니 KUR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심층적인 기술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전과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방어 시스템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을 제공했고 그것이 어제의 완벽한 방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방산 업체들과 최근 이스라엘과의 협력 현황을 인터넷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정보를 찾던 중 저는 우연히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기지 내 정비팀에서 어제 추락한 이란 드론들의 잔해를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정비팀장 모쉐와의 오랜 친분 덕분에 특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비 경납고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십 대의 드론 잔해들이 작업대 위에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 드론들의 상태였습니다. 폭격이나 충돌로 파괴된 게 아니라 내부에서 터진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자폭 명령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모쉐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드론들의 통신 모듈이 해킹당해서 원래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란에서 설정한 목표 좌표 대신 전혀 다른 명령이 입력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 대는 자폭 명령까지 받았다는 거였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해킹에 사용된 코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팀이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해킹 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암호화 방식이나 침투 경로가 매우 정교하고 창의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조직이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해킹 기술의 출처를 추적해보기로 했어요. 사이버 보안팀의 아리중위에게 부탁해서 더 자세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드 분석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일부 모듈이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코드 내부에 한글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남겨둔 건 아니고 개발 과정에서 실수로 포함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해킹 소프트웨어가 한국에서 개발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킹에 사용된 기법 중 일부가 작년에 한국의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특히 드론 통신 프로토콜을 역이용하는 방법론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의 저자를 찾아봤어요. 김태현이라는 한국의 젊은 연구자였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고 현재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시큐어 웨이브였고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큐어 웨이브에 대해 더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 회사가 한국 정부의 사이버 방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태현이 한 달 전 이스라엘에 입국했다가 일주일 만에 출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세미나 참석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KUR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김태현뿐만 아니라 시큐어 웨이브의 다른 직원들도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거였어요. 총 5명이 함께 왔다가 갔는데 모두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뭘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아는 한국 특파원을 통해 시큐어 웨이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가 최근 한국 방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진 기업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과도 몇 차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시큐어 웨이브의 핵심 기술은 적 드론의 통신을 해킹해서 역으로 조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이란 드론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드론들이 갑자기 자폭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이유가 바로 이 기술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개발한 첨단 해킹 기술이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에 통합되었고 그 결과로 이란의 드론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거였습니다. KUR 프로젝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기술 제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는지 아니면 민간 차원의 협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협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이뤄졌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쟁에는 항상 돈이 따라다니고 특히 첨단 기술 도입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이스라엘 방위부 예산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정부에 근무하는 사라 레비의 도움으로 최근 몇 달간의 특별 예산 집행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방산 장비 구매나 연구 개발비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해외 기술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거액의 자금이었습니다. 총 4,500만 달러가 지난 3개월간 집행됐는데 이는 평상시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더 이상한 건 이 자금의 최종 수령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아시아 지역 파트너라고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국제 송금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은행 관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송금됐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파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금 수령처 중 하나가 바로 시큐어 웨이브였던 거예요. 김태현의 스타트업이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기술료를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 측 자금 흐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한국에 돈을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한국에서도 상당한 자금이
이스라엘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니라 양방향 투자였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특파원의 도움으로 알아본 결과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최근 이스라엘 방위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화시스템과 LI진엑스원 같은 대기업들이 이스라엘의 방산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바로 KUR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런 자금 흐름을 보면 KUR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자본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결합된 혼합형 펀드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제3국 수출 시에는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었어요. 이런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팔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동 방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이런 투자가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KUR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 아랍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구매 의사를 타진해왔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자금 흐름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더 깊은 전략적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스라엘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최근 몇 개월간 한국 외교관들과의 비공식 접촉이 빈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양자관계 차원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런 접촉들이 매우 은밀하게 이뤄졌고 참석자들도 상당히 고위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측에서는 김도윤이라는 외교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김도윤에 대해 조사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외교관이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 전문가로 유명했고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온 건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도윤의 이력이었어요. 과거에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 외교부의 중동 담당관으로 일했고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데마스쿠스 부영사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가장 주목한 건 김도윤이 이스라엘에 온 시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실무 협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문화 교류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친구인 이스라엘 외교부의 레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레비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지금은 외교부 중동 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레비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레비가 직접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김도윤이 이스라엘 측 고위 인사들과 여러 차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레비 자신도 그중 몇 번의 만남에 배석했다고 했어요. 특히 모사드의 고위 간부들과도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면서 이건 단순한 외교 업무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레비가 전해준 김도윤의 배경이었어요. 과거 테헤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란의 주요 인사들과도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레비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 온 건 분명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레비의 설명에 따르면 김도윤이 한국 정부의 특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뒤에서 조율하는 역할말이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한국의 중동 정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레비가 직접 목격한 김도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체류 중에 여러 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는데 그중 일부는 이란과의 휴전 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했어요. 레비는 한국이 중재 역할을 자청한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렇게 큰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레비는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역할이 중동 내에서는 꽤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휴전 타이밍이라는 거였어요. 김도윤이 이스라엘을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란 측에서 휴전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조건으로 말이었어요. 레비는 이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시점이 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가 동료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김도윤이 이란 측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이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의도는 따로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단순히 평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레비와의 대화를 통해 김도윤의 역할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외교 전략이 보였어요.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였습니다. 레비는 KUR 프로젝트와 같은 군사기술 협력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레비도 이런 비밀 외교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관련자들 모두 함구하고 있고 공식 문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김도윤이 이번 휴전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확신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레비가 평가한 한국 외교의 실용주의였어요. 이념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순전히 국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적대국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전략이었다고 분석했어요. 김도윤의 역할을 파헤치던 중 저는 이스라엘 군부 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부 출신 예비역 아비가도르로부터 들은 얘기였는데 최근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언론 보도 방침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이 KUR 프로젝트와 한국의 기여도를 공개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방위군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발표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건 아비 코헨 장군이었습니다. 참모총장 출신으로 이스라엘 군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코헨 장군은 한국의 도움을 인정하는 순간 이스라엘 방위군의 위상이 크게 타격받을 거라고 주장했다는 거였죠. 반대편에서는 실무진들이 반발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 없이는 이번 승리가 불가능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위 간부들의 압력 앞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은폐 작업의 치밀함이었습니다. 관련 문서들이 하나둘씩 기밀 등급이 상향 조정되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었어요. KUR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도 접근이 차단됐고 관련자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언론 보도 지침이었어요. 방위부 대변인실에서 각 언론사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가이드라인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 한국과의 협력 관련 내용은 일체 보도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출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군부 내에서도 이런 은폐 시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제 작전에 참여했던 현장 지휘관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군 작전부의 몇몇 장교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부 갈등의 핵심에는 자존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해왔는데 갑자기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특히 기성세대 장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입수한 내부 회의록을 보면
이런 갈등의 실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고위 간부는 우리가 언제부터 아시아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약해졌나라고 발언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반면 젊은 장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갈등이 한국 측에도 전달됐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도윤을 비롯한 한국 외교진들이 이스라엘 측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양국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전에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추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재방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측에서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해온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상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갈등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국가기밀 보호라는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더군다나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폐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시큐어 웨이브 관련 자료들도 이스라엘 측에서 회수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김태현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뭔가 체계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저에게까지 영향이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방위부 보안 담당관이 찾아와서 최근 취재 활동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져야 하고 한국의 기여도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록으로는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과 은폐 시도를 지켜보면서 저는 권력의 이중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앞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은폐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는 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했어요. 공식 채널로는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 교류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먼저 제가 주목한 건 기지 내 훈련 시설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새로운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도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지만 정비팀장 모쉐의 도움으로 몰래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장비의 조작 매뉴얼이 한국어와 히브리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장비 곳곳에 한글로 된 기술 설명이 붙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한국 기업 로고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의 결과물이라는 걸 의미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훈련 프로그램 자체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자세히 보니 한국군의 훈련 교범과 놀랍도록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전자전 대응 매뉴얼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분명 한국 측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준 것 같았습니다. 더 파보니 이런 기술 교류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작년부터 한국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기술 지도를 해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 출신 엔지니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협력의 깊이였어요. 단순히 완성된 장비를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이 정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프트웨어 부분이었습니다. 방어 시스템의 핵심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한국에서 개발된 AI 알고리즘이 상당 부분 적용되어 있었어요. 삼성 SDS와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의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된 거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 융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총 200명이 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기술 지도와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이들의 배경이었어요. 상당수가 한국의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는 건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기술과 이스라엘의 강점인 사이버 보안, 정밀 타격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호학습의 구조였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술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몇몇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KOR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핵심 기술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공동 명의로 특허 출원되어 있었어요. 총 32건의 특허가 출원됐는데 모두 군사용 전자전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의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드론 방어만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 사이버 공격 대응, 심지어 우주 방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미래 전쟁에 대비한 차세대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깊은 기술 협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양국 모두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 교류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저는 21세기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념이나 지정학적 고려보다는 순수한 기술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실용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전장에서 놀라운 성과로 나타났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협력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컸습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 때문에 숨겨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언젠가는 이런 진실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모사드 출신 친구인 요나탄으로부터 들은 얘기였는데 최근 이란 핵과학자 암살 작전에 한국 기술이 사용됐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게 됐습니다. 요나탄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테헤란에서 벌어진 파리드 모하마디 박사 암살 사건이 그 예였어요.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바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작전명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라고 불렸다는 거였어요. 한국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코드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핵심 기술이 서울에서 개발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이 작전에 사용된 건 한국의 보안 기술이었어요. 특히 CCTV 해킹과 교통 신호체계 조작 기술이 핵심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암살 작전에 응용됐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작전 과정이 정말 정교했어요. 먼저 테헤란 시내 주요 교차로의 CCTV 시스템을 해킹해서 감시망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 신호를 조작해서 표적 차량이 특정 지점에서 정확한 시간에 멈추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의 정밀성이었어요. 수십 개의 신호등을 동시에 제어하면서도 다른 교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표적만 골라낸 거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더 파보니 이런 기술을 개발한 곳이 바로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 출신 해커들이 설립한 작은 스타트업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이들이 원래는 스마트시티 보안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었는데 군사 목적으로 전용된 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 정부의 관여 수준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특히 기술 이전 과정에서 보안 검토를 담당했고 작전 계획 수립에도 자문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협력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서울 야경 작전 이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 이스라엘의 대외 작전에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의 다양성이었습니다. CCTV 해킹뿐만 아니라 휴대폰 추적, 금융 시스템 침투, 심지어 소셜미디어 조작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이버 공격 도구들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작전 후 평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한국 기술의 효과에 대해 극찬했다는 보고서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팀의 창의성과 기술력이 작전 성공의 핵심 요소였다는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에는 위험 요소도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암살 작전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측에서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최근 공격들의 기술적 특징이 기존과 다르다는 걸 파악했고 제3국의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관여가 밝혀지면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분명 중요한 뉴스였지만 공개했을 때의 파장이 너무 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전에 참여한 한국 기술자들의 안전 문제도 걱정됐어요. 신원이 노출되면 이란이나 다른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순수한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역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한국의 기여도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공개할 수 없더라도 말이에요. 서울 야경 작전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의 협력이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 공격적 작전에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협력의 위험성과 복잡성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 작전의 실체를 파악한 후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압력은 미국 대사관에서 왔어요. 갑자기 문화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뷰 요청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취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존 밀러라는 그 담당관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협력 관련 보도는 양국의 국익은 물론 지역 안정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이란과의 미묘한 균형 상태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밀러가 제가 입수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거였어요. KUR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시큐어 웨이브, 심지어 서울 야경 작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분명 체계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밀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자체는 문제없지만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중동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를 빌미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이 이미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됐다는 정보를 밀러가 흘려줬어요.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중동 정책에서 더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스라엘 내부의 압력이었어요. 며칠 후 모사드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니엘 코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코헨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암살 작전 관련 정보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보도된다면 관련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어요. 가장 구체적인 압력은 언론사 차원에서 왔습니다. 편집장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최근 취재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어요. 고위층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걸 암시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취재 중단 명령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압력들이 오히려 제 확신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한다는 건 제가 정말 중요한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압력의 국제적 차원이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정보가 들렸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기존 서방 중심의 중동 질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가장 복잡한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압력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김도윤 같은 외교관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이런 압력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기자로서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도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력이 강해질수록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공개 보도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록으로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진실들이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정말 섬뜩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된 취재 파일들이 일부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해킹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당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 제 작업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한국의 정당한 기여도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굽힐 수 없었어요. 다만 방법을 바꿔서 접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외부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뜻밖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란과의 휴전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였어요.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방어 능력이 평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던진 질문이 상황을 바꿨어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냐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타냐후의 답변은 정말 미묘했어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우방국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도움이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네타냐후가 한국의 기여를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정치인 특유의 애매한 표현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곳이라는 표현이 한국을 지칭하는 것 같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총리실 주변 인사들을 접촉해봤습니다. 대부분 함구했지만 한 참모는 흥미로운 힌트를 줬어요. 최근 총리가 아시아 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더 파보니 네타냐후가 몇 달 전 한국 대사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네타냐후의 측근 중 한 명이 제공한 정보였어요. 총리가 최근 보좌관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중동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해요.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최고 위층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실이 왜 숨겨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기여는 분명 긍정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답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할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번 휴전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치밀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단순히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중동 질서를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에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게임의 이면에는 위험 요소도 많았습니다. 만약 균형이 깨지면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고립될 수도 있었어요. 특히 이란 측에서 한국의 이중적 행태를 문제 삼을 경우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제 정치의 현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선악의 논리보다는 이해관계의 논리가 우선하고 공개된 외교와 비밀, 외교가 동시에 진행되는 다층적 구조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놀랍도록 정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이런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분명 중요한 사실이지만 공개했을 때의 파장이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한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진실들이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역사는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국의 기여도도 공정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타냐후의 모호한 발언을 통해 확인한 진실 앞에서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레비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제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지만 동시에 이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대사관의 문화담당관이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뷰 요청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어요. 박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담당관은 제가 최근 취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박성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들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근거 없는 내용들이 양국 관계는 물론 지역 안정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박성호가 제 취재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KOR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김도윤의 역할, 심지어 서울 야경 작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분명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성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측성 보도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성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성호가 강조한 국제 전략 균형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만약 특정 내용이 공개되면
이런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성호는 또한 신뢰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언급했어요. 국가 간 협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일방적인 폭로는 이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박성호가 제시한 대안이었습니다. 완전한 보도 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기자로서 느끼는 딜레마도 컸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기본 임무인데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자가 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특히 한국의 정당한 기여도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박성호와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단순히 당장의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의 중동 정책을 내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에 중동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려한 전략적 사고였어요. 며칠 후에는 이스라엘 측에서도 비슷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아론 벤다비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박성호보다도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벤다비드는 제가 파악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작전 방식이나 기술적 세부 사항이 노출되면 적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관련 인물들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벤다비드는 김도윤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 그리고 시큐어 웨이브 같은 기업의 직원들이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들 대부분이 순수한 기술자나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대신 일반적인 수준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만 다루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이나 작전 내용은 빼고 대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이었어요. 이런 양측의 요청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했어요. 특히 제 보도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압력들이 오히려 제가 파악한 내용의 중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한다는 건 정말 핵심적인 진실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했어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장의 공개 보도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정확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이런 진실들이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압력과 회유를 받은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텔아비브 해변을 걸었어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난 몇 달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언젠가는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한국의 진정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과 외교,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런 진실이 영원히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KOR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김도윤의 비밀 외교, 그리고 서울 야경 작전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문서화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역사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가장 신중하게 다룬 건 관련 인물들의 신원 보호였어요. 김도윤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 그리고 시큐어 웨이브의 기술자들이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보존하면서도 개인의 안전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동시에 저는 이 이야기의 더 큰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군사작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였어요. 기존의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 실용적 협력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념적 대립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과 외교적 지혜로 중동 문제 해결에 기여한 거였습니다. 이런 모델이 다른 지역의 갈등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협력이 공개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도 절감했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안보상 우려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성과들이 그늘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는 국제사회가 아직도 투명성보다는 비밀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편집장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어요.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편집장도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즉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절충안이었습니다. 당장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증진에 대한 기사만 내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구체적인 군사 기술이나 비밀 작전에 대한 내용은 시기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언젠가는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글을 썼어요. 언젠가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저의 취재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런 진실들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기록을 소중히 보관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즉시 공개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역사가 올바른 평가를 내릴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한국의 역할이 인상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